또 무장인데요. 그러니까 고창 옛 이름 아 중에 이제 네네. 무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무장에서 들고 일어난 무장포고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또 등재가 됐습니다. 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 그러니까 맞네요. 고창이 유네스코와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어떤 결과지 않는가 이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하신 네. 고인돌과 같이 동학 역시 고창의 중요한 문화 컨텐츠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나 혹은 민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2020년부터 이제 사용이 시작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모든 전체에 고창 무장봉기, 무장기포, 음. 그러니까 고창의 무장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네네. 출발점하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전봉준의 고부밀란이잖아요. 고부봉기. 네네네네. 아주 네. 탐관오리로 유명한 고부군수 조병갑. 이 만석보와 자기 조상의 어떤 관리를 농민들에게 맡겨서 굉장히 민심이 들끓었던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을 무찌르려고 한 전봉준의 이야기를 저희가 첫 출발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네네. 그것도 출발점이 맞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농민 혁명이 된 것은 무장에 넘어와서 무장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고창을 출발점으로 시작했다. 이런 이제 서술이 아.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왜 하품을 하세요, 라이터님? 아유 또 좋아서요. 네. 재밌어서. 예, 그래서 네. 고창의 어떤 관광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봉준 음. 생가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창에 전봉준 생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아. 전봉준 장군이 주로 활동한 지역을 고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아까 말한 고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전 호남권을 이제 다니셨기 때문에 주 활동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향이 고창이시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여러 군데 인연도 있고 전봉준 장군이 많이 다녔던 이유가 그 아버지가 몰락한 시골 양반이셨는데 풍수지리서를 음. 굉장히 신봉해서 좋은 땅을 찾아 유랑을 많이 음.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 전봉준 장군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인연도 맺고 이런 내력이 있으시다. 전봉준 장군의 아. 고향 생가가 고창에 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동학혁명의 어떤 대규모 확산, 동학혁명이 음. 큰 혁명으로 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장기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음. 전봉준은 왜 고부에서 실패하고 무장으로 왔는가? 왜 음. 고창에서 힘을 합쳤는가를 보게 되면 고창 음. 지역의 동학 리더, 그러니까 그때는 접주라는 이름을 리더. 썼거든요. 이 고창의 접주가 손화중이었습니다. 손화중. 근데 이 손화중이 손 누구인? 리더. 예? 손 리더. 손 예, 접주. 손 리더, 손접주가 네. 계셨는데요. 손화중 씨는 어떻게 이렇게 고창에서 큰 세를 갖게 되었는가? 이게 또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거 맞죠? 네.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저희가 얘기한 제가 관광지 중에 제 선입견을 내려놓고 네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시죠. 재밌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예예예. 그 얘기했던 고창의 관광지 중에 선운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손화중 손접주께서 고창에서 큰 세를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선운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나기에 한 2년여 전, 그 전에 선운사에는 마애불이 있습니다. 마애불. 마애불이 뭐냐면 바위에 이렇게 조각된 불상. 불상이죠. 큰 바위에 음. 이렇게 튀어나오게 조각된 불상인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손아중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선운사 도솔암이라는 바위에 있는 마애불의 뱃속에서 비기를 꺼냅니다. 비기. 비밀이 담긴 책을 꺼냅니다. 이야 책이었군요. 난 무슨 칼인 줄. 네. 그래서 석불 비결이라 하죠. 돌로 된 부처님 속에 있는 어. 비결, 비전서, 이거를 배꼽과 같은 돌출부에서 꺼내서 그 안에 담긴 비밀스러운 내용을 획득했고, 음.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창에 있는 손아중 접주의 세력, 이 세력이 동학교단의 최대 세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부처님의 그런 보살핌 뭐 덕분이다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럼 부처님의 뭐
힘을 얻었다 뭐 이런 느낌인 근데 건가요? 그 내용과 전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음. 우리 또 예디하기 찐따께서 구비문학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구비문학 자료를 2012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판본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안에 내용을 꺼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는 날에는 한양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아. 부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음. 혹은 그게 너무나 강력해서 불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이야기의 음. 전말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음. 역사적으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손아중 접주에게 힘을 합쳤고 동학의 음. 최대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세력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봉준이 고창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동학 농민운동 하면 딱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분이 전봉준 장군인데 이제 전봉준 장군은 사실 뭐 그전부터 어떤 지역에서 세가 엄청 세다거나 관련해서 뭔가 활동이 되게 활발했다거나 그렇지는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창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아니었고. 전봉준 장군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창 지역의 손아중 리더를 접주라고 했잖아요. 손접주. 네. 마찬가지로 전봉준 장군은 고부 지역의 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아. 리더였던 거죠. 근데 네네네네. 하지만 어떤 네네네. 머릿수나 이런 것들이 좀 음. 고창 지역이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조금만 더 찐따같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동학이 탄생한 곳은 경주다. 경상도죠. 최재우가 경주 사람이잖아요. 동학의 최재우가. 아. 그런데 왜 동학혁명은 전북 지역에서 일어났고 더 컸을까? 아니 저는 몰랐는데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가 경주 사람이라는 걸 들으니까 뭔가 그 질문이 딱 드네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이렇게 지역적으로 먼데 그렇죠. 지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음. 있어서 저의 이제 창의적인 의견은 아니고 이제 앞서 이렇게 음. 이거에 대해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여러 의견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이 전북 지역에 아까 선운사에서 비결을 뺐다고 했잖아요. 선운사 마애불에서. 사실 그 네. 사건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비결을 빼내는데 선운사의 승려도 함께 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아. 보면 이건 절에 대한 공격인 거고 하면 안 될 천벌받을 일일 수 있잖아요. 불상을 훼손하는 거니까. 하지만 음. 이거를 도운 승려가 음. 있다는 기록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본다면 음. 동학의 어떤 최재우가 이야기한 전통적인 교의, 조금 결이 다른 어떤 정감록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비결신앙, 어떤 도참신앙, 음. 신비한 세상이 개벽할 거다. 음. 뭐 이 씨가 망하고 음음. 정 씨가 등장할 거다. 이건 사실 정 동학과는 씨가 관련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음음음. 손아중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창 지역에서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음. 하셨어요. 최재우의 동학, 경주에서 출발한 최재우의 동학이 혁명 종교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의 종교 문화라는 토양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음. 전북 지역의 어떤 다양한 종교적 음음음음. 관심과 에너지들이 이 동학의 또 에너지와 아이디어들과 결합되면서 혁명 종교로 음.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종교 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니까 듣다 보니까 드는 질문이 어떤 종교가 뭔가 딱 이렇게 창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막 멀리 퍼진다든가 세력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중간에 뭔가 그 사람들을 확 매료시킬 만한 어떤 요소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아까 손특주가 뭐 마애불에서 비기를 꺼냈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때 그 비기를 돌 안에서 뭐 꺼내거나 이런 그게 정말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신비한 게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이걸 가졌으니 잘 될 거라는 그런 딱 그 사람을 응집시키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군이나 아니면 그 경주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최재우라는 그분은? 경주 지역에서 최재우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최재우가 네. 경주 지역만을 배경으로 활동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 경주 지역만을 배경으로 활동한 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다가 사실은 이제 최재우가 음. 또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아. 단계의 리더인 최시영, 최재우와 음. 최시영이 사실은 이제 돌아다니는 유랑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요. 도망 다니는 생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아. 그 어떤 경주만을 배경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전북 지역에서 활발해진. 그리고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확 네, 모이게 하는 끌어당기는 매력 그런. 포인트가 근데 음. 초기 동학의 매력 포인트는 당시 사회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 네.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서학이라는 물결이 들어온 거죠. 근대 학문과 음. 혹은 기독교와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서학이라는 음. 아이디어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 혼란을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서학이다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음. 이 우리만의 것 갖고 있었던 어떤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음. 익숙하고 매력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음. 지나서 동학혁명이 진행되면서의 매력 포인트는 개혁적인 평등 사상이 좀 컸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 아. 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의 기록이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여성과 아이들도 음. 평등하게 혹은 귀천 혹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평등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또 음. 하나의 또 운동으로서의 매력 포인트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제 교리에 뭐 신분에 귀천이 없고 모두 평등하다는 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확 퍼지고 사람들을 쫙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손접주의 어떤 그런 비기도 있고 뭐 이런 게 확 혁명이나 이렇게 운동에서 확 퍼져나가는 그때 이제 뭐 교리가 더 널리 알려지고 뭐 이런 게 조금 작용했다 뭐 요런 느낌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음. 분들이 어떤 그런 동학혁명 운동 과정에서의 평등한 해방성 혹은 매력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하셨는데 또 사실 놓치면 안 되는 게 동학의 어떤 최재후부터 시작한 사상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평등 사상, 개혁적 사상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학은 음. 흥미로운 예시가 제사를 지낼 때 집에서 예를 들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밥그릇이 벽 쪽을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제사에서 모시는 분이 먹기 편하게. 근데 동학 같은 경우는 반대로도 돼 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곧 어. 하늘이니까. 사람이 하늘을 품고 있고 하늘이 사람인 것이고, 아.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혹은 인간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운동에서도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음. 행동과 아이디어들이 따로 볼 수는 없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학 농민운동 뭐 정봉준, 녹꽃 막 이 정도만 좀 역사 시간 이럴 때 좀 배웠지 동학이란 그 종교라든가 동학의 교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르다 보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떤 뭐 신분제에서 벗어난 그런 평등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일 동학의 중요한 어떤 구호 중에 하나가 사인여천이거든요. 네. 사인여천. 점점점 최재우를 지나서 최시영으로 넘어오면서 강조가 되고 그런 대상인데,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대상인 음. 거죠. 이런 논리가 음. 있어야만이 사실은 그 이후에 혁명이 가능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역사 시간은 잘 다루지 음. 않는 어떤 동학의 사고, 사상, 아이디어들 보면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구나. 그래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음. 생각도 좀 듭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무장기포 전봉준 생가와 무장기포지가 또 중요한 관광지인데요. 그래서 무장기포를 음. 굉장히 크게 잘 했지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의 결과는
조금 슬프게 끝나게 실패했잖아요. 됩니다. 예. 그 혁명 과정에서 네. 일단 고창 지역의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 전봉준 장군과 손아준 장군도 물론이고 정백현, 오시영, 홍낙관 이런 많은 분들이 선봉장도 하고 전봉준 장군의 어떤 총참모도 하고 되게 고창 분들이 중요한 음.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1차 봉기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2차 봉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넘어온 일본군에게 격퇴를 당하죠, 음. 동학군이. 음음음. 그래서 조정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동학군을 무찔러 버리는데요. 근데 저는 일본 외세가 온 것도 슬프지만 사실은 그렇게 음. 동학군의 세가 약해지고 나서 지역에 있는 유학자들, 양반들 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동학혁명을 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치군을 만듭니다. 아. 민보군, 뭐 수성군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군이 음. 사실은 정부군이나 일본군보다도 구석구석에 있는 음. 동학 더 교도들을 잡아서 이렇게 처형을 하거나 벌하는 어.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아중 역시 음. 동생, 조카, 처남 등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다가 아.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서 서울로 압송이 되고 전봉준과 함께 아. 동학혁명 1년 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역사 시간에 저도 얼핏얼핏 기억나는 거는 그 일본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지방에서 지방군이 있었군요. 아 정말. 그 지방에 사실은 민중들이나 아니면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협력하고 좋아했지만 이제 그 음. 지역에서 뭐랄까 지주 역할을 이주들 한다거나 좀 떵떵거리던 음. 사람들은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겠죠. 동학군의 세가 약해졌을 때 자치군을 조직해서 이들을 음. 잡아들이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손아중 음. 접주 역시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서 고창과 동학의 관계는 뜨거우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또 약간 좀 비극적이기도 한 그런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음. 아닌가, 관광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앞에서 막 즐길거리 볼거리 막 이런 얘기할 때는 막 때문에 "도깨비 안 보셨죠?" 막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숙연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픔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뜨겁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관광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실은 요새 이제 지역의 관광지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관광지로 급부상하려면은 요새는 진짜 미디어의 힘인 것 같거든요. 어디 소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청보리밭처럼 뭐 드라마에 도깨비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최근에 되게 화려한 모습이라든가 예쁜 모습만 좀 기억하고 많이 관광을 가시는데 좀 이런 동화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좀 아픈 일, 안타까운 씁쓸한 일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하고 같이 좀 관광을 한번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전봉준 생가에 사실 뭐 별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옛날 뭐 있겠어요. 그냥 집이겠죠. 뭐 초가집 이렇게 있고 옛날 집이고 뭐 저기 민속촌 가면 볼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일 텐데 근데 뭐 거기에 뭐 특별히 화려한 뭔가가 있어서 보기보다는 거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하면은 좀 좋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폭주족 픽 숙연해지는 시간이 마무리되었고요. 제가 이제 라이더가 픽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고창읍성 말씀드렸는데 이 고창읍성 바로 앞에 보면은 신제효 고택이 있습니다. 네. 신재효 제 이제 선생님이요. 옛이야기 덕후인 저의 픽은 이 신제효입니다. 신제효 고택 독리정사라고 하고요. 실제 이 고창읍성 바로 앞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봉준 생가처럼 신제효 집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신재호 집을 독리정사라고 이제 같은 이름인데 좀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큰 저택이었고 거기에 이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랑채만 좀 남아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라고 한대요. 사실 뭐 저희가 앞서서 뭐 볼거리, 즐길거리 다 말씀드렸지만 이 고창하면은 또 이 국문학 쪽 이 구비문학 쪽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독리 신재효입니다. 신재효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폭주족님?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름 자체를? 네, 신지호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때 듣고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에 그 수지하고 네, 류승룡 씨가 나왔던 도리화가라는 영화 아시나요? 판소리를 다루는 영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이제 신재효와 이제 그 제자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승용 씨가 신재효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비문학 이쪽이나 뭐 판소리와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재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동학이 낯선 것처럼. 근데 이제 신재효가 사실 판소리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이고요. 저는 고창과 관련해서 저희 그 교수님이 판소리 학회가 고창에서 열린다고 "같이 갈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판소리는 완전 제가 사랑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제 전공은 아니지만 뭐 약간 저는 옛날 이야기 쪽이고 판소리도 있는데 비유하자면 약간 낙지와 쭈꾸미 정도의 약간 사촌지간 같은 그런 그런 그래서 이제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타이틀 안에서는 같이 못 끼지만 이제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정도여서 제가 뭐 완전 찐하게 들어가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귀동냥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합쳐서 신재효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론을 좀 정립했어요. 그전까지는 이제 판소리에 뭐가 있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신재효가 19 세기 때 딱 그거를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걸 딱 정리해 놔 가지고 그 정리가 지금까지 좀 쭉 이어지는 그런 이론을 좀 정립한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판소리를 부르는 창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판소리를 교육한 교육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판소리를 못 부르는데 판소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독리정사 안에 그래서 약간 판소리 학교 같은 것도 있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때가 그 동학 농민운동 일어났을 때랑 시기가 겹치거든요. 흥선대원군 시기. 그때였는데 그때까지 전해지던 판소리가 총 12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 중에서 6개를 딱 선택해 가지고 개작을 했어요, 자기가. 아. 예예예. 그래서 6개를 개작한 고렇게 세 가지가 이 신재료의 좀 가장 큰 뭔가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고 이 판소리에서 신재료가 되게 큰 인물로 다뤄지는 그런 이유인데요. 제가 좀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이 신재유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판소리에서 뭐가 중요하냐, 판소리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게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물은 알겠는데 그 네. 뒤에 세 가지는 어떤 걸까요? 인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판소리 하는 사람은 얼굴이 좀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연예인 같은 역할을 이 판소리 그 소리꾼이 많이 하다 보니까 팔이 "생겨야 좋아야 된다." 뭐 되죠? 이런 얘기 네네네. 뭐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냥 "인물이 자세한 설명이 없이 중요하다." 뭐 맞네요, 이런 맞네요. 없어. "인물이 맞네요, 중요하다." 뭐 맞네요. 이런 설명이 필요 정도로만 없죠? 아 그렇죠. 두 번째로 좀 쉬운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득음. 득음은 정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소리꾼이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또 창법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딱 판소리 했을 때 그 생각하는 그 창법 그거를 얼마나 잘 소리를 내는가 이거고요. 이제 사설이랑 너름새가 사실 쪼끔 낯서실 것 같은데
사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판소리를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은 좀 느낌이 올 텐데 판소리에 보면은 줄거리하고 크게 상관없는 어떤 부분인데 되게 길게 열거해 놓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향가를 예를 들면 춘향가에서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줄거리 몰라도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암행어사 출두야." 이렇게 하고 나서 부하들이 무엇을 들고 어디에서 막 오는지를 엄청 길게 설명하거든요. 뭐 들고 뭐 그럴 때 뭐 저기 그 안에 변학도가 어떤 걸 하고 뭘 하고 어디에 도망갔는데 뭐 어디 도망갔는데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 또 숨었다가 어디에 숨었다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길게 설명을 해 놔요. 근데 그런 거를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춘향이가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춘향이가 얼마나 예쁜지를 머리부터 눈썹, 눈, 코, 치아, 귀 막 이렇게 되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를 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재료는 이 사설이 되게 중요하다. 너름새는 뭐냐면 유튜브에 그냥 판소리 요새 최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그 미스트롯 우승하신 분 누구죠? 되게 유명한 여자분. 근데 이제 그분이 국악하시던 분이어 가지고 가끔 콘서트나 행사하실 때 판소리 대목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판소리 할 때 보면은 소리꾼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부채를 폈다가도 하고 접었다가도 하고 살짝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몸짓을 모두 너름새라고 하는데 이런 이 너름새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노래나 어떤 줄거리나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신재유가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 이렇게 네 가지를 판소리의 범례라고 해 가지고 꼽아 놨어요. 근데 그 뒤로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도 좀 그 판소리의 어떤 중요한 이론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요런 걸 정리했다. 이런 게 조금 신재유의 큰 업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신재유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이고요. 판소리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뭐랄까 좀 체계적으로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이다. 요렇게 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전까지는 현대적으로 딱 사실 정리하신 종합하신 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원래 처음에는 그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공연화가 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고수의 장단 옆에서 이제 막 장구도 치고 하시는 분이 북치고 하는 분 있잖아요. 장구 아니지. 북치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공연으로 좀 확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이거 뒤에도 살짝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뭐 "그럴 때 정리를 되게 잘한 분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뭐 신재효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살짝 판소리 팁 같은 거를 하면 판소리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으로 서편제 들어봤습니다. 그쵸. 동편제는 뭐죠? 그게 임권택 무슨 감독 그 뜻일까요? 예예. 조승우 예예예. 맞아요, 조승우 맞아요. 배우 나오는데 그 서편제인데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것도 제가 쪼끔 알아 놓으면 고창 가서 뭔가 돌아다닐 때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판소리가 원래 이 호남 지역에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크게 했었대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의 동부와 서남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동부는 쪼끔 더 이렇게 아. 안쪽 지역 뭐 지금의 네. 남원, 구례, 순창 이쪽 지역. 이쪽이 동쪽이라 그래서 동편제라고 부르고요. 이 호남의 서남부의 좀 평화 지역, 바닷가랑 그나마 좀 가까운 지역, 광주, 나주, 보성, 고창 요쪽을 서편제라고 부릅니다. 호남의 동부 지역에서 부르던 소리, 판소리를 동편제, 호남의 서쪽, 바닷가 가까운 쪽에서 부르는 걸 서편제 요렇게 부르고요. 굳이 나눈 이유는 그 노래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대요. 동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씩씩하고 꿋꿋하고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진중하고 쇠방치로 내려치는 것 같다." 뭐 요런 멋있네요. 식으로 표현이. 네 고렇게 약간 좀 강단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서편제는 완전 반대로 섬세하고 세련된 기교 요런 게 쪼끔 아.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가 이제 그 호남 지역의 노래 스타일 요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판소리 여성마당을 개작한 거. 이게 좀 신재유 사실은 이 판소리 요쪽 분야에서 신재유가 유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판소리 여성마당을 개작했다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인데 그 판소리가 16세기, 17세기 이때 뭐 17에서 18세기 이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유명세 타다가 이제 19세기에 전성기 딱 맞고 20세기 들어가면은 사실 조금 한풀 꺾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신재유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가 나서서 이름 걸고 판소리를 재정비한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 재정비라는 게 말이 재정비지 자기가 고친 거거든요. 개작한 거예요. 각색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신재유가 이 개작한 판소리 6개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나뉘는데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대립해 가지고 많이 나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재유가 개작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 중에 사설,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게 극대화시킨 거잖아요. 막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첨가한 거예요. 근데 그 음. 첨가할 때 신재유가 되게 의견을 많이 넣었다? 쉽게 얘기하면. 음. 음. 그래서 이게 전에 나온 거나 아니면 신재유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신재유가 개작한 여섯마당에는 되게 독특한 사설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 뭐 '이렇게 개작한 게 좋은 거다. 아니다 나쁜 거다.' 이런 것들이 학계의 이 판소리 분야에서 되게 오랜 논쟁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작 전후에. 음. 그럼 요즘 우리는 네네네. 개작 전후의 모든 버전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판소리가 어쨌든 구비문학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심청가라고 해도 심청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누가 부른 신청가가 있고 누가 부른 신청가가 있고 누가 부른 신청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신재호가 개작한 내용도 지금까지 전해지고요. 개작하지 않은 다른 것도 전해집니다. 그럼 두 가지 그래서 버전을 다 들어볼 요거를 수도 이제 있는 거네요? 두 가지뿐만 아니죠. 되게 여러 가지 아 뭐 그 제가 외에도 자세히 다양하게 또 모르지만 막 예. 몇 가지 네. 그래서 아예 아. 신재료가 개작한 것과 그 이전 거를 놓고 비교하는 연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가 아. 달라졌고 신재료는 이거를 왜 넣었나 뭐 이런 거인데 사실 이 신재료 개작에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다고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재료가 중인이었어요. 신분상으로는 중인이고 근데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음. 지역에서는 형리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세력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양반들이랑 친해요. 흥선대원군도 만나고 막 이랬고. 근데 어. 아래로는 소리하는 사람들은 천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중간에 끼면서 이 신재유가 이제 제가 자세히까지는 이렇게 모르지만 원래는 되게 평민들의 유흥거리였던 판소리가 이제 점점 양반들이 늘어나고 왕실에서도 즐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느낌으로 개작을 한 거예요. 아 약간 좀 신재유가. 껄끄러운 건 빼고 이렇게 한 거군요. 그쵸. 껄끄러운 거 빼고 양반들 입맛에 안 맞을 거 쪼끔 바꾸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기존의 신분제나 어떤 위계 질서를 쪼끔 옹호하면서도 약간의 좀 '도전 정신도 담았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뭐 긍부정이 나뉘는 이유가 저는 그거 같거든요. 그 '양반을 의식한 개작이 쪼끔 이뤄지지 않았나.' 뭐 요렇기 때문에 좀 신재유 개작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재유가 개작한 6개 판소리, 이 판소리는 개라는 단위를 안 쓰고 마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6개 요런 표현보다는 6마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6마당이 춘향가, 심청가, 그리고 수궁가, 그 토끼가 간 거북이가 토끼 빼지는 간 빼먹는 그거랑 흥보가, 그리고 적벽가, 마지막으로 변광세가 이렇게 6개입니다. 네. 근데 이 6개 중에서 마지막 변강세가를 빼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해지고 뭐 일제 강점기 거치고 뭐 50년대 60년대 쭉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5개예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이렇게 변강쇠가는 그러면 5개. 전승이 끊긴 건가요? 네, 끊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 뭐 옛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요새 이제 뭐 다시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는 5 마당입니다. 음. 옛날에는 12 개가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12 마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판소리 12 마당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5 마당, 전승이 끊긴 게 7 마당이다. 근데 이 7 마당이 왜 전승이 끊겼냐라고 하면은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 세기 무렵으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민중이 즐기던 거였는데 양반들이 이거를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 취향이 아니거나 약간 이제 '너무 저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전승이 끊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승이 끊긴 판소리 마당들을 보면은 되게 풍자적이고 양반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야하고 변광세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노골적이거든요. 뭐 어떤 성적인 거 그런 거에. 그리고 되게 좀 양반들 골려먹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은 많아요. 그래서 아쉽네요. 전생이 끊긴 그렇죠. 양반님들 좀 속 좀 근데 편하시라고 하다가 지금 이 지금 저희 전통 문화유산을 지금 양반님들 이거 재밌는 거는 이 전생이 끊긴 판소리들이 사실은 소설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설로 즐기던 것들, 뭐가 먼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소리는 전생이 끊겼지만 소설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래서 뭐 요즘 네. 들어서 끊긴 일곱 복원하기도 하고. 마당의 이름들이와 어떤 게 있었는지는 다 알고 있나요, 지금? 네,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간단한 뭐 한번 불러 줄거리나 주십시오. 근데 뭐가 이제 있는지. 너무 좀 찐스러울 것 저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라고 안 부르고 전생이 끊긴 거는 타령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변강세 타령, 옹고집 타령, 이거 옹고집전 아시죠? 네네. 네, 허수아비 가짜 옹고집이랑 진짜 옹고집 요거 그리고 배비장 타령, 강릉 매화 타령, 장기 타령, 무수기 타령, 가짜 신선 타령 요렇게 7 강릉 매화 개이고요. 타령은 이 뭐죠? 중에서 기다리세요. 이 중에서 아예 내용을 모르는 거는 가짜 신선 타령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소설이나 아. 이야기로 전해져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폭주종 님이 강릉과 제가 강릉 아닙니까, 인연이 강릉.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물어보셨는데 강릉 매화타령은 강릉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 양반과 기생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골생원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골생원이 강릉에서 기생 매화를 만나서 좀 사랑에 빠져요. 근데 과거를 보러 이제 서울로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춘향이 이몽룡이랑 비슷한데 골생원은 좀 되게 좀 난리를 많이 쳐서 과거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써야 되는데 얘가 좀 미쳐 가지고 시 주제에 대한 시를 안 쓰고 매화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막 쓴 거예요. 주접을 떨면서. 매화가 너무 그립고 막 이렇게. 근데 심지어 그거를 이제 좀 제출을 마지막에 했는데 그 시험관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너는 주제와랑 다르게 뭐 있었어?" 이러면서 던져버리는 내용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골생원이라는 사람이 매화 주겠다고 이 기념품 선물을 사려고 막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얘가 자꾸 막 기웃기웃만 거리고 막 안 사는 거예요, 쫌생이처럼. 아. 그러니까 막 시장에 있던 누가 욕하는 내용 막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매화를 만나려고 기생을 만나려고 강릉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강릉 사또가 매화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막 울고 불고 무슨 뭐 "상을 치러 줘야 된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하는 원맨 쇼가 되게 풍자적으로 쭉 길게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은 기생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양반님네들이 안 좋아할 만하네요.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이 그 배비장 타령도 똑같거든요. 배경만 제주도. 그러니까 배비장 타령은 소설 배비장 전도 이제 전해지는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알바할 때 이거 수능 출제 문항이고 막 이래요. 출제 작품이고 막 수능 특강 이런 데 실리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되게 고고하고 유학자인 척했던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애랑이라는 기생한테 반해 가지고 뭐 밤에 몰래 걔네 집 갔다가 무슨 뭐 온갖 난리 부르스 치고 막 뭐 망신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제 풍자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무수기 타령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왈자 타령도 좀 기생이랑 이제 그 왈자는 조선 시대의 깡패, 조폭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걔랑 이제 기생 이야기인데 이제 이 남자가 완전 망신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한 가지 조금 길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 사실 병강세가거든요. 아 예. 약간 노골적인 그런 네. 근데 이제 이 병강세가가 가루지기 타령이라고도 불리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봉태규 씨가 찍은 가루지기라는 영화도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재밌는데 사람들한테 되게 약간 자극적이고 어떤 성적인 요소로만 이제 포인트가 돼 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 간단하게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보고 싶어 가지고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병강세가는 변씨라는 성을 가진 강세하고 옥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옥녀가 습주에 남편을 죽게 한다고 해야 되나? 남편을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이 그 옛날에 옥녀라는 좀 여자가. 그 옛날 어른들 말로 남편 잡아먹는 뭐 이런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청상과부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남편 잡아먹는 그런 좀 그런 뭐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청상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상과부할 때 그 청상을 붙여서. 그래서 이 옥녀가 청상살이 있어서 결혼하면 자꾸 남편이 죽어요. 그러다가 강세를 만났는데 이 강세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도시에 가니까 이 망할 놈의 병강세가 노름하고 싸움질을 하지 않나. 아이고. 아 이래서 '못 살겠다.' 하고 약간 산으로 들어갔는데 산에서는 일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할 놈인 거야, 이놈의 강세가. 약간 좀 정력만 좋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옥녀가 얘가 너무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뭐 집에 불 때울 땔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가서 나무 좀 해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미친놈의 병강세가 나무를 하기 싫어서 동네에 있는 장승을 뽑아와요. 아이고. 네. 장승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그 동네 입구에서 애군을 막아 준다는 그 장승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와서 그걸로 불을 때워 버려요. 그래서 이 장승들이 빡친 거예요. "야 이씨 이거 말이 되냐?"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강세를 죽이기로 "강세한텐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온갖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재밌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강세는 결국 죽어요. 아 근데 죽어요 죽으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 죽어요. 아이고. 옥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죽으면 너 딴 남자 만나지 말고 절개를 지켜라. 아니면 너랑 자는 남자들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진짜 이상한 죽습니다. 놈인데요? 강세? 미친놈이죠. 네. 근데 이제 옥녀가 그 시대에 뭐 이제 배경이 조선 시대니까요. 조선 시대에 혼자서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진짜로 결혼하면 또 남자들 다 죽는 거예요. 잠자리 가진 남자들 다 죽어요. 그래서 강세부터 시작해서 죽은 남자들의 송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되게 아니 이게 그로테스크하죠? 어디 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모아 놓나요? 따로? 그러니까 상을 치러야 되는데 예. 이게 죽은 사람들을 이제 묻거나 해서 상을 치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체가 딱 붙어 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이게 돼 가지고 '어떡하지, 원한이 어떡하지?' 하다가 엄청나겠는데요 이제 그것들. 뎁뜨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뎁뜨기가 "야 이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과정에도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업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떨어져 가지고 그걸 만진 사람들도 막 다 달라붙고 이게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 뎁뜨기가 이 변광세의 저주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그러니까 자기 등에 변광세 시신을 가로로 짊어지고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달려 버려요. 그래서 시체가 어. 세동강이 납니다. 양쪽 나무에 부딪혀서 양 끝에가 떨어져서 새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아. 가로로 시신을 가로로 메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이렇게 훅 가 버려 약간 가지고 통과질 머리 쪽, 같네요 약간. 몸통 쪽 네. 약간 그래서 저주가 풀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어. 엽기적이기도 하고 그로테스크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고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고 사실 이거를 뭐 분석하는 논문들도 꽤 있고요. 이 병광세가라는 건 도대체 어떤 미의식이 있나, 음. 사람들은 왜 이걸 즐겼나 이런 거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변광세라는 성인 영화들이 옛날부터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녀가 되게 막 이렇게 한복 저고리 윗고름 안 입고 치마만 이렇게 입고 막 포스터에 등장하고 진짜 그래요. 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에로틱한 성적인 부분이 네네네네. 되게 이렇게 포인트가 돼 가지고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병강세 타령하면은 되게 좀 야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꼭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그리고 재밌어요. 야하기는 춘향가가 더 야해요. 아 그래요? 되게 풋풋하니 추 예예예. 풋풋한 게 아니에요, 춘향가? 아 그렇기는 한데 약간 이제 그 춘향가 대목 제가 한때 그 판소리에 좀 빠져 네. 가지고 춘향가 그 대목을 막 듣고 다녔거든요. 역시 찐이시군요. 판 빠져도 빠져도 다양한 덕질이 있지만 또 판소리에 빠지시는 분은 또 제가 또 아 좀 배워보고 예. 싶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몽룡이랑 춘향이가 이 내용은 좀 유명하잖아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되게 유명한 부분 이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가사들이 굉장히 야합니다. 아 근데 각자 그 찾아보는 걸로 뜻을 알고 보면 걔네가 바로 그 한번 검색 들어갑니다. 업고 노는 게 정말 이제 네 다양한 뭐 이게 다채로운 놀이를 막 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엄청 노골적인 가사들도 되게 많고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옛날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사 보면은 막 이렇게 아니고 그 뜻 같은 거를 좀 알아야지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만 찾아보세요. 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추양가 이거 이때 변광세가와 이거 찾아보라고요. 쌍벽을 이루네요. 와 근데 옛날 저희 조상들의 예. 표현력이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꼭 한번 언어가 찾아보십시오. 쪼끔 달라져서 꼭 한번 다들 찾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신재료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신재호의 세 번째 업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재호가 한 일이면 그 판소리 교육인데요. 이 시기에 판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을 후원하는 일은 되게 많았어요. 뭐 외국의 그 유럽 중세 시대에서도 막 화가나 음악가들, 귀족들이 후원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 소리꾼, 좀 예능 잘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양반들이 후원하고 이랬는데 노래 부르는 소리꾼이 아닌데 소리꾼을 양성하고 교육했던 거는 신재유가 거의 처음이라고 하고요. 음. 근데 특히 거의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소리꾼인 진채선을 교육했다. 어.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여자 소리꾼을 이제 교육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채선이 사실 이 도리화가 그 수지하고 유승용 씨 나왔던 고 내용 고 인물이에요. 실존 아. 인물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진채선이라는 사람은 판소리 역사에서 등장한 최초의 여성 창자예요. 소리꾼이에요. 근데 팩트는 신재효가 소리꾼을 교육했고 그의 제자로 여성 소리꾼 진채선이 있었다. 이건 팩트예요. 네. 그리고 신재효가 진채선을 조금 예뻐해서 도리화가라는 단가, 노래를 지어서 진채선에게 선물을 했어요. 1870년 7월 칠석에. 요거 팩트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약간 꼬꼬무 가는 여 느낌인데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신재효가 진채선을 사랑해서 준 건지 아. 여기서부터는 이게 팩트다 아니다가 되게 분분한 그 시 거예요. 신재호의 그러니까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가 좀 논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썰은 한 썰 이게 이 영화 도리화가의 줄거리이기도 한데요. 이 진채선이 워낙 노래를 너무 잘해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경복궁 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연회를 크게 벌였어요. 근데 진채선이 워낙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연회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연회에 참여해서
노래 소리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6 년간 그 운현궁에 머물면서 그 대령기생을 수행했다. 이런 썰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 아 근데 썰인가요 이것도? 이거가 기다 아니다 약간 아 조금 논쟁이 확실하지 않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예. 실제로 경복궁 재건하고 경회로 연회에 참 여성 소리꾼이 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 그 이게 진채선이냐 누군지는 아니냐. 예예예. 네. 뭐 진채선이다라고도 하고 진채선은 얼굴이 박색해서 아하하. 아 얼굴이 인물이 못생겨서 인물이 하나의 그렇게 그거 아닌가요? 요소 중에 인물?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박색해서 아니다 뭐 기다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썰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덧붙냐면 신재효가 진채선을 좋아했다. 이거 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약간의 이런 남녀의 정이 있었다. 그래서 6 년간 서울에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진채선을 그리워하면서 이 도리화가라는 시를 지어서 준 거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되게 음. 유명합니다. 소설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영화 나온 네. 도리화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 가지고 되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 팩트는 뭐 둘이 사제지간이었고 도리와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준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플러스 되고 이러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채선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신재효는 이제 고창의 대표 인물이라서 생가가 남아 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2021 년부터 고창의 한 지역에서 9월 1 일을 진채선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 어. 행사를 한대요. 오. 아 고창은 근데 굉장히 이 9월 1 잘하네요. 일이 되게 행사가 많죠. 근데 이 9월 1 일이 뭐냐면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 여권 통문이라고 어. 하는데 네. 그거를 발표한 날이 9월 1 일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 진채선이 한국 최초의 우리나라 이 판소리 역사의 최초의 여성 소리꾼이다 보니까 이 뭔가 이 여성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직업 영역에 유리천장을 깨고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2021 년부터 2021년 9월 1 일에 진채선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막 기념 행사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의미가 재밌죠? 있네요. 그러니까 국제 여성의 날이 음. 3월 8일 38 여성의 날이면 이제 고창 네. 지역 한정으로는 고창 여성의 날은 9월 1일 그렇죠. 진채선을 아니 그리고 야 고창 멋있는데요. 고창 여성의 날뿐만 아니라 이 9월 1 일이 한국 여성 인권 음. 선언문이 발표된 날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여성의 날은 9월 1 일이다.' 뭐 이렇게 조금 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 진채선이 그러면은 말년에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요런 기록이 좀 남아 있을까요? 도리화가 영화에서는 뭐 저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뭐 신재유랑 만나고 막 이런 식의 좀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은데 팩트는 없습니다. 어떻게 아. 됐는지 몰라요. 1842 년에 태어났다는 기록만 있고 마지막 기록 죽은 기록은 없습니다. 고창에 굉장히 이야기도 많고 인물들도 많고 음. 되게 많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거 찾아보고 뭐 '아 그래 맞아. 고창에 신재유 있었지. 판소리 학회도 열리고 그랬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해 보니까 고창이라는 지역이 왜 이제 요새 핫하게 떠오르는 관광지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저희 팟캐 듣고 가면 이야기도 뭐 약간 많고.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할 이야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2024 년에 한번 고창을 방문해 보시면 어떨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 심드렁 찜수다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을 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더 재밌는 숨겨진 거 찐스러운 가능할까요? 이야기 더 찐스러운으로 갈까요? 아니 나 근데 오늘 좀 네. 위기의식 왜요, 느꼈잖아요. 왜요, 왜요? 아니 우리 쉬는 동안에 쪼끔 더 깊어진 것 같아, 폭주정님. 근데 사실 저는 찐력이. 그런가 했는데 사실 아까 그 음. 변강쇠가를 탁 풀어 주시는데 와 저는 역시 제가 '갈 길이 멀구나.' 느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한 거는 병강sem과 하나인데 사실은 전승 끊긴 7 마당 줄거리 다 찾아왔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조사하면서 '야 이런 얘기였구나. 아 이거 알지, 알지. 내가 학원에서 애들한테 수능으로 수능 대비로 가르쳤지.' 막 이러면서. 만약 궁금하시다면 찾아볼 수가 있나요, 지금? 아 이게 그럼요. 정리가 잘 돼 그럼요. 있을까요? 아. 아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찾아볼 때 사실 나무위키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요새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치면은 나무위키가 가장 먼저 뜨니까 나무위키로 많이 보시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오픈 사전이다 보니까 그죠. 카더라라는 속설도 그죠, 좀 되게 그죠.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판소리 줄거리나 뭐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나 이쪽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한국민속사전. 뭐였더라? 정확한 이름이? 한국 민속 대백과. 아 네. 한국민속대백과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한국 있고 민족문화 대백과가 있고. 한국민속대백과가 예.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민족문화대백과보다는 그 민속문화 그쪽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거기에서는 그 집필자들이 연구진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그러니까 이쪽 필드에서 좀 유명한 분들이 이거 집필자로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쪼끔 더 공신력 있는 고런 자료들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 볼 수 있으니까요. 두 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있고 한국민속대백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속대백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가 보면 되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든 거예요. 경복궁 옆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진짜 마지막까지도 아주 딱 찐스럽게 마무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주십니다. 지지 않을 거야. 이제 고창의 다른 이야기랑 너무 매력을 많이 저희가 전해 드려 가지고 네. 고창군에서 이 표창이라도 하나 어디 좀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면 혹시 전화 받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얘기하면서 '아 고창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들으시는 분들도 '고창에 좀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저희 심드렁 찐수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에 숨겨져 있는 찐스러운 이야기, 각종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